이경훈 교수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 과정을 마치시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부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이경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한국말로 말할 수 있게 돼서 더 다행입니다. 그래서 항암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미 서바이버 세션이다 보니까 이미 항암 치료를 많이 겪으셨거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사실 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방암에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항암제를 하는 것이 수술 끝난 다음에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하게 되죠. 많은 수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먼저 항암제를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건 수술 전후에 항암제 하는 경우가 숫자상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그때 수술을 하면은 다 보이는 병을 다 수술해서 뗀 건데 왜 항암제가 필요할까? 우리 담당 선생님이 수술만 잘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항암제를 해야 된다고 하시나? 혹시 우리 몸에 암세포를 남아놓고 수술해서 뭘 두고 나와서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항암제를 하자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무리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항암제 하면은 독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드라마만 봐도 항암제 하면은 머리 빠지고 메스꺼 없고 토하는 걸로 다 나오는데 항암제를 그래도 해야 되고 하면은 그런 부작용을 다 겪어야 되는가? 또 요새는 약도 좋아졌다는데 굳이 그런 약을 꼭 해야 되나? 필요한다고 하면은 호르몬 약이나 표적 항암제 하면 되지 왜 굳이 항암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감기하고 암의 차이가 무엇인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아주 청중이 정말 있으면 그리고 가까운 데 있으면은 한 명씩 다니면서 이렇게 답을 구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감기하고 암의 차이는 뭘까? 여러 가지 있죠. 감기는 2주 지나면은 낫는 병이고 암은 가만히 두면 낫지는 않죠. 암은 나빠지니까 암일 거고 아마. 감기의 끝은 그러니까 좋아지는 자연히 낫는 병인데 암은 가만히 두면은 어떤 경우에 대부분의 또 가만히 아무 치료하지 않고 두면은 결국은 사실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병이 무서운 병이죠.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코로나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 암은 원인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걸리는지. 탄 음식을 먹어서만 걸리는 것은 아니고 또 암과 관련된 바이러스도 있긴 하지만 꼭 그런 것만 걸린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면은 좀 올라가긴 하는데 유방암도 좀 올라가긴 하는데 하지만 많은 유방암 환자가 담배 피워서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분명치 않고 감기는 비교적 원인이 분명한 거죠. 약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감기는 약이 있을까요? 감기는 약이 없긴 한데 바이러스 병은 약이 요새는 이제 있기 시작하게 됐죠. 에이즈 바이러스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약을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암에는 약이 있긴 합니다. 항암제라는 약이 그 효과가 완치에 이르게 하는 경우까지는 비교적 드물지만 약이 있거든요. 감기는 약이 비교적 없는 병이고 암은 오히려 약이 있는 병입니다. 그 약의 효과가 아주 만족할 만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감기는 기본적으로는 목구멍에 생기는 병입니다. 감기는 몸에서 한 부분에 국한된 병인데 암은 가만히 두면 온몸에 갈 수 있는 병이거든요. 전신적인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상당히 많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다른 썰을 풀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약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암에 대한 약을 생각할 때 생각하게 되는 특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복잡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 슬라이드인데 이걸 다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 감기하고 암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정상적인 몸하고 암하고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은 특히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그 차이가 있어야 그 차이를 공격해서 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이러스는 정상적인 우리 몸에 있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우리 몸에 없고 바이러스에만 있는 어떤 특징을 딱 잡아내면 그게 약이 될 거예요. 그걸 딱 막아내면. 근데 암은 독특하게 그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변해서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암세포하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하고의 차이점이 쉽게 약을 만들 만큼 그렇게 아주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특징이 약으로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 과거에 생각할 때 가장 큰 암세포의 특징은 빨리 자란다. 정상적인 세포보다 빨리 자라고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세포 분열이 정상세포보다 빨리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캐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다 죽이면 물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약간 손상을 받겠지만 빨리 분열하는 암세포가 더 손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손상을 받아서 그 차이를 갖고 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생각하면은 절절한 거죠, 이게. 이게 차이가 얼마나 없으면 정상적인 우리 몸에 세포 분열이 있어야 우리 몸이 살 수 있거든요. 정상적으로도. 근데 정상적인 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항암제를 써서 이것을 공격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약의 특징으로 봐서는 병과 정상의 상태가 현저하게 구분이 돼야 그 이제 부작용도 좀 적은 약을 만들 수 있고 효과도 좋은 약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암의 경우에는 어쨌건 이런 차이라도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항암제, 영어로는 여기서는 트레디셔널이라고 했고 또는 그 세포에 직접 세포가 이제 손상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사이토톡식이라고 세포 독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냥 항암제, 항암화학요법, 키모는 케미스트리가 화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키모테라피는 화학 약품을 이용하는 테라피 치료다. 그래서 화학요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다 비슷한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해 보겠다 하는 개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힘든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환자는 몸으로 알지만 의사들은 뭐 몸으로 자기가 항암제 맞지 않더라도 환자를 보고 항암제가 힘든 것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왜 하냐 하면은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손해가 있지만 이득이 더 클 때 항암제를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수술한 다음에 완전 절제를 했는데 완전히 근데 그때 그 개념상으로는 보이는 암세포가 없는데 그때도 이런 독한 항암제를 써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떤 경우에는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항암제를 쓰는 것이 재발률도 줄여주고 또 결국은 생존 기간을 길게 할 수 있다. 처음에 고생을 하지만 이런 게 증명이 되면 당장에는 힘들지만 뭐 정말 보약 먹는 느낌으로 생각으로 나중을 위해서 당장의 고생을 좀 감수해 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개념상으로. 특히 유방암은 이게 이제 이런 수술한 다음에 보조 항암요법이 가장 잘 정립된 암입니다. 가장 먼저 정립이 됐고 가장 잘 정립된 암입니다. 유방암은 일기라 하더라도 항암제를 권하는 이유는 일기라 하더라도 이미 다른 데 암세포가 가 있을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 일기는 이를테면 여기 유방에 1cm짜리 덩어리가 있고 겨드랑이가 없고 1cm면 유방을 만졌을 때 잘 안 만져질 거 아니에요. 겨우 만져질까.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수술하면 당연히 그게 완치가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작은 1cm의 덩어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적어도 반수의 경우에는 다른 장기에 병이 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항암제를 심지어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경우에도 2개 이상 여러 가지 약을 같이 쓰는 것이 어디로 가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증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약하죠, 이게. 나는 정말 초기라고 들었는데 내가 초기 그 수술도 끝났고 다 문제가 없는데 이 머리 빠지는 항암제를 해야 되냐 하면은 의사가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환자가 재발할 수 있으니까 하자고 하는 것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항암제를 하는 것을 수술에 보조한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보조는 수술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보조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에드주번트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 수술보다 먼저 항암제를 하는 경우를 먼저 한다고 하니까 선행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뭐 니오 어주번트라는 말은 새로운 보조요법이란 이런 말인데 의미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구제 항암요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이미 다른데 전이가 돼 있는 게 확인이 돼서 그것을 항암제만으로 완치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기 유방암 또는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완치 목적으로 완치율을 높이기 위한 보조요법이 아니라 그때는 펠리에이티브라는 것은 증상을 완화시킨다. 또는 이걸 이제 고식적이라고 하는데 한자말로 이게 고식적이란 말이 언발에 오줌 누기랍니다. 뜻이. 그러니까 언발에 오줌 누면은 잠깐 따뜻하고 좀 있으면 더 올 텐데 그래도 당장에 그 언발에 녹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 경우에는 펠리에이티브라는 그런 항암제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술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주번트이고 그 목표는 재발률을 줄이는 겁니다. 재발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유방암이 아니라 모든 암이 그렇고 유방암도 마찬가지인데 재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발률을 줄이기 위함이고 그 유방암에서 수술만 하고도 완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비교적 초기라 하더라도 재발률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농약을 치는 거예요. 잡초가 있을 때 손으로 잡아 뜯는 것이 수술이라고 하면 또는 뭐 옆에다가 그 뭐 벼락을 때리는 것이 방사선 치료라고 하면 농약을 쓰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는 것은 그 씨가 남아 있을지 몰라서 씨는 안 보이잖아요.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잡초에 씨가 있을지 모르니까 농약을 친다 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정상적인 벼하고 잡초가 구분이 안 될 만큼 완전히 웃자랐으면 이것을 이제 약으로 어쨌건 잡초만 좀 더 죽일 수 있게 해보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쓰는 것이 크게는 과거에는 호르몬 치료하고 항암제가 가장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다른 보태서 효과를 재발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항암제하고 호르몬하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것을 보탤 수 있다 하는 거고 실제로 얼마나 그게 도움을 주냐 이것은 이제 뭐 그냥 계산이니까 꼭 이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아닌데 25세의 젊은 환자가 있었고 크기가 1.1cm라고 해요. 1.5cm라고 해요. 일기고 림프절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호르몬 수용체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나이가 젊은 환자인데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일기인 환자인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다른 치료하지 않고 수술만 하면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35%나 재발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호르몬만 하면 호르몬 수용체가 있으니까 호르몬만 하면은 그 중에 12%를 건질 수 있고 호르몬을 하지 않고 항암만 하면 이 경우에는 16%를 건질 수 있고 같이 하면 그대로 보태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23명을 건질 수 있으니까 절반 이상을 건져내는 거예요. 약으로. 항암제하고 호르몬을 같이 하면 절반 이상의 재발을 막는 거니까 이런 치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또는 65세 나이가 좀 많은 분이고 비슷한 1.5cm의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두 가지 약제를 쓰면 호르몬을 쓰면은 그 중에 8명을 건지는 거고 항암제를 하면은 그 중에 2명, 100명 중에 2명이 항암제로 더 살게 되는 거고 같이 하면은 여기서는 이게 폭이 작긴 하지만 그대로 보태져서 100명 중에 2명이 항암제하고 호르몬을 같이 하면 더 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물론 이게 1%가 되면은 할지 말지 2%가 되면 할지 말지 10%면은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면 당연히 할 것 같고 근데 1%, 2%면은 좀 애매할 것 같긴 하고 2%, 3%면은 정말 또 마음이 이제 어려울 텐데 그 일반적인 유방암 보는 의사들의 생각에서는 2%, 3%면은 그걸 그냥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그 폭이 작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이제 폭이 작은 건데 그 2%를 건지기 위해서 사실은 100명 중에 98명은 항암제를 괜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해도 재발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재발 안 할 수도 있는데 항암제를 하게 되니까 뭐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항암제를 하면은 재발률이 줄어든다는 건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미 1980년대 이전부터 유방암은 다 이렇게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유방암의 항암제는 재발률을 낮춘다는 것이 정립이 됐고 또 전체 재발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치료는 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항암제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두 다 통틀어도
하는 게 낫다 하는 것이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 항암제를 대개는 하냐면 림프절이 있으면은 대개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개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꼭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림프절이 겨드랑이에 있으면은 항암제를 대개는 필요한다고 생각을 하고 림프절이 없어도 종양이 1cm보다 크면은 생각할 것 같고요. 아주 젊으면 당연히 생각할 것 같고 특히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면 항암제를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과거 전통적인 환자의 특성이나 종양의 크기나 이런 걸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였는데 요새는 이제 온코타입 DX나 다른 꼭 뭐 맘마프린트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검사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서 이런 검사를 하면 비용이 좀 상당히 들기는 하지만 재발률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해주고 재발률이 높은 사람은 항암제를 해야 될 거고 재발률이 낮은 사람은 굳이 꼭 할 필요 없이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행 항암요법은 수술 전에 하는 건데 사이즈를 줄여갖고 수술할 목적으로 처음에 수술이 어려운 경우나 아니면은 유방 보존술을 할 목적으로 사이즈를 줄여서 먼저 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수술을 했는데 재발한 경우나 아니면 처음부터 사기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펠리에이티브라고 되어 있는 뭐 고식적인 구제 항암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는 약간 좀 실세적인 그냥 간단한 내용들인데 질문에 대한 답들인데 수술 전후에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만큼 눈 딱 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수술한 다음에는 병이 안 보이니까 눈에 언제까지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 평생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을 하는 거고 이제 의사들이 하는 것은 그 정해진 시간만큼에 먼저 해서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그러면 그 시간하고 더 길게 하거나 더 짧게 하는 것을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장 최적의 시간이 딱 정해집니다. 그 정해진 시간만큼은 웬만하면 눈 딱 감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조 항암제는 3개월, 6개월 사이로 항암제를 하게 되고 전이성 유방암은 사실은 기간을 한정할 수 없고 몸이 되는 만큼 사실은 상황 봐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항암제는 3, 4주 간격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을 이제 여기 해보신 분은 좀 아실 것 같고 부작용은 잘 몸으로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항암제는 머리 빠지고 메스꺼운 거고 유방암이 항암제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머리 빠지고 메스꺼운 약을 씁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상적인 세포들도 손상을 받기 때문이고 세상에 정상적인 세포는 전혀 안 건드리고 암세포만 건드리는 치료법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득과 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항암제는 특히 독성도 상당하지만 효과를 봐야 하니까 쓰는 겁니다. 좋아서 쓰는 것은 아니고 물론. 부작용은 메스껍고 머리 빠지고 입이 헐고 설사하고 또 백혈구가 떨어져서 감염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거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탈모가 생겨서 이제 머리를 가려야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탈모는 항암제로 끝나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장기라고 하면은 만성적으로는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는 소수의 일부의 환자에서는 심장이 나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고 또는 이제 젊은 폐경 전 환자였는데 항암제를 하고 폐경이 돼서 애를 못 가지게 된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일은 혹시는 상황이 필요하면은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콩팥이나 폐 같은 데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요는 세상에 위험이 0인 어떤 좋은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상상에만 존재하는 거죠. 위험이 0이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이익이 또 있는 거면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환자마다 위험과 이익이 다르니까 이것을 비교하는데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항암제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거 아주 간단한 개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